이번 시간은 뇌전증 수술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특히 이제 로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시죠. 우선 아까도 이제 이병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냐. 이제 과거에는 2가지 이상의 항경유제를 충분히 사용해도 발작이 완전히 조절 안 되는 경우, 그게 이제 과거의 정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4가지, 5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단독이나 복합으로 투여를 해도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다른 게 나왔어요,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4-5개 항경련제를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대개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약물 난치성을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약을 쓰고 나서 뭐 1달, 2달 기다려 봐야 또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유병률은 그 전체 뇌전증 환자의 한 30%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10만 명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지금 약을 먹어도 발작이 재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이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새롭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산정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의료보험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약값의 3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또 어떤 검사에 대해서는 5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산정 특례 제도라는 거는 약값이나 검사나 수술이나 본인이 10%만 이제 부담하게 하면 돼요. 이제 그런 제도가 2017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대상은 뇌전증 환자 모든 환자가 되는 게 아니고 뇌전증 환자 중에 중증 약물 난치성 뇌전증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대한뇌전증 학회에서 2016년에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정특례 제도를 뇌전증 환자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의는 한 달에 1회 이상 발작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이고, 또 동시에 항경련제를 3가지 이상 충분히 복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물에 듣지 않는 뇌전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뇌전증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외에 신경 자극술, 그리고 식이요법은 이제 케톤 식이요법은 예전에 처음 나온 이제 방법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거 하려면 뭐 2, 3일 동안 굶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중세지방산이라고 그 MCT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오일을 조금씩 하루에 3번 그렇게 먹고 칼로리 섭취를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도 이제 한 10명 중에 3명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 게 나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호주하고 같이 뇌전증 지원센터가 공동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환자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마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잘 마시고, 또 일상에 자기가 먹는 음식은 그대로 지속하게 돼서 요게 잘 결과가 나오면 그 다른 환자들도 아주 저렴하니까 가격이 중세지방산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저렴한 그런 걸로 이제 새로운 신약의 하나로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지금 브리바라세탐, 세노바메이트, 에슬리카바제팜이 외국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식약처 허가가 안 나가지고 지금 안 났거나 아니면 심평원에서 가격 협상이 제대로 아직 안 돼서 아직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3번째 에슬리카바제핀이 아마 제일 빨리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브리바라세탐은 한 내년 중에 될 것 같긴 하고, 그 세노바메이트는 이제 우리나라 SK에서 개발된 약으로서 현재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약인데 지금 임상 연구 중이라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야 모든 분들이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마 오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에피디올렉스라는 약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레노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그 소아 청소년에 주로 많은 그런 아주 난치성 뇌전증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드라벳 증후군이라고 아주 희귀병인데 그 두 개만 보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이 쓰려면 돈을 자기가 다 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비싸서 이 한 병에 한 14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안 되면 실제 자기가 사 먹기는 굉장히 어렵죠. 한 달에 뭐 300만 원씩을 내면서 약을 먹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보험이 되면 산정 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10%만 내면 되니까 이제 30만 원 굉장히 큰 저거죠. 그래서 지금 뇌전증 지원센터에서는 내년에 가능하면 그 임상 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게 그 두 개 증후군 외에 아주 중한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도 급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전증 수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19세기까지 있었어요. 1800년대도 뇌전증 수술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전기로 그냥 소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질환에도 이거를 많이 썼는데 그 아주 이제 원시적으로 이제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도는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뇌전증 수술이 시작된 거는 그 왼쪽에 있는 그 잭슨 박사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했고, 실제 뇌파를 기록하면서 뇌전증 수술을 한 사람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제스퍼 박사하고, 제스퍼 박사는 신경과 의사고 그 다음에 그 펜필드 박사는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한 팀이 돼서 제스퍼 박사가 이제 뇌에서 뇌파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발작이 나오는 부위를 찾고 이제 펜필드 신경외과 교수가 그 부위를 잘라내는, 진짜 지금 하고 있는 현대 그런 뇌전증 수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분이. 뇌전증 수술의 종류를 보면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거는 완치를 위한 수술이고, 아까 이병인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관해라는 말을 쓰셨죠. 그 관해는 뭐냐 하면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는 것을 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를 위한 수술이 이제 측두엽 절제술, 또 국소 피질 절제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치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완화술이라는 건데, 이거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자꾸 쓰러져 가지고 머리를 다친다거나 또 너무 큰 발작을 너무 자주 해서 신체적인 또 활동 여러에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럴 때 수술을 해서 그 강도를 완화시키고 빈도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팍팍 꼬꾸라지는 무긴장 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엄청 머리를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머리에 이제 이렇게 스키보드 탈 때 하는 거를 쓰고 다니기도 막 하는데 그런 발작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번 막 쓰러지는 애들이 뇌량 절제술을 딱 하면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지고 쓰러지지도 않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 물론 이제 가볍게 걔네들이 고개만 살짝 숙이는 발작은 남을 수 있는데 땅으로 꼬꾸라지면서 다치는 게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연막하 절제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술을 못하는 경우 중에 발작이 일어나는 부위가 중요한 뇌 기능이 있는 부위에서 발작이 일어날 땐 수술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이런 연막하 절제술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 측두엽 절제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장 많이 행하고 또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1년 후에 발작이 조절률이 8%밖에 안 되는데 내 측두엽 간질에서, 근데 이제 수술을 하면 60%가 발작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확실하게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축두염 내전증은 너무 그렇게 오래 약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국소 대뇌피질 절제술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전극이에요. 그 전극을 우리가 의심되는 뇌 부위에 삽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두개골을 닫고 비디오 뇌파 검사실에 가서 발작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극에서 어디에서 발작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부위를 잘라내는 게 이제 국소 대뇌 피질 절제술이에요. 이런 전극을 삽입을 하고 찾아서 잘라내는 수술을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8세 여자 환자인데 매일 밤 7, 8번 발작을 해가지고 아침에 뭐 학교를 가는데 항상 다리를 절면서 가는 여기 한번 틀어줄 수 있어요? 이거 동영상. 얘가 이제 잘 때만 항상 이게 발생해. 저렇게 사지가 뻣뻣해지는 발작이 하룻밤에도 뭐 7번, 8번 저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매일 학교를 갈 정도로 그런 이제 발작인데, 다행히 이제 전신을 다 이렇게 얘가 힘들게 움직이지만 검사 쭉 해봤더니 MRI는 정상인데 그 페트 중간에 있는 게 페트 검사예요. 페트 검사했더니 그 여기 한쪽 왼쪽 그 위에 있는 부분, 파랗게 보이는 부분 있죠? 화살표 있는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이제 얘의 이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찾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두개강내 전극을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어느 부위인지 찾기 위해서 삽입을 했더니 그 삽입한 전극에 저기 파랗게 칠한 부분에서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뇌전증파예요. 뇌전증파가 거의 지속적으로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그 굉장히 이제 그 불안정한 뇌 부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잘 안 보이냐? 실제 발작파가 나오는 이게 뇌파가 왜 안 나오죠? 하여튼 저 빨간 부위에서 이제 실제 발작을 할 때 발작기 뇌파가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부위를 이제 절제를 해서 환자가 이제 발작이 거의 없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국소 대뇌 피질 절제술을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제 로봇을 이용한 SEEG 심부 전극을 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수술을 또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환자 머리를 크게 두개골을 열지 않고 1mm짜리 구멍만 여러 개를 뚫어서 그 아래 보시면 그 엑스레이상에 그 침이 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1mm 전극을 통해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서 이제 뇌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본 거. 이렇게 환자 보면은 머리는 물론 깎으셔야 돼요. 머리를 깎고 그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전극을 집어넣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을 삽입할 때 이 로봇을 사용하면은 이제 삽입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손으로 하면 뭐 6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로봇을 이용하면 한 2시간에 이거를 끝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손으로 하면은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정확도보다도 이제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을 그 환자의 MRI하고 를 이용해서 그 로봇의 위치하고 이 환자의 머리 위치가 딱 일치가 되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여기 보시면 저기 제가 그 6시간, 2시간으로 줄어드는 거, 이게 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수술이라는 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수술하는 의사도 문제지만 환자도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봇이 한 대가 들어왔고 또 국내에서 개발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개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더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지방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SEG라는 그 수술인데요. SEG 수술이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험도 더 쌓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SEG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프랑스하고 이태리의 그 최고 전문 교수하고 그 매달 증례회의를 합니다. 증례회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환자 케이스를 이제 같이 토의를 해서 SEG를 수술을 할 때 전극을 삽입하는 위치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한국 환자들이 가장 좋은 그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뇌전증 수술의 예후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작 소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65%.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 7명은 수술 후에 발작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라고 했죠. 발작 빈도 감소. 그러니까 20%는 발작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7, 80%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85%가 이제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술 후에 발작이 장기간 완전히 소멸될 확률을 보면 장기간이라는 건 이제 5년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성인에서는 한 63%, 그리고 소아에서는 62%. 특히 이제 뇌종양이 있는 경우는 더 예후가 좋아서 한 76%가 이제 수술 후에 장기간 동안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그러면 약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는 얼마 되느냐? 성인은 한 50%, 소아는 71%로 이제 소아에서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여기 이제 얘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치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무긴장 발작이라고 해요. 요것도 한번 틀어봐요. 요거는 이제 외국의 동영상인데, 아니, 넘어갔어요. 이거 저건데, 이게 저기 유튜브인데요? 여기 연결이 안 됐나요? 아, 연결이 안 된 모양이고요. 얘는 이제 고개만 까딱하는, 아니, 그냥 됐어요. 고개만 까딱하는 그런 무긴장 발작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효과 있는 게 뇌량 절개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 부분이 오른쪽, 왼쪽 뇌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저렇게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뇌가 동시에 흥분을 해서 같은 시간에. 그러면 양쪽 뇌가 동시에 흥분하지 않게 막아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뇌량의 앞에 3분의 1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3분의 1을 그냥 이렇게 칼질만 딱 해주면 좌우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 MRI 그림을 보면 그 하얀 부분이 뒤에만 남아있죠. 앞에는 잘렸고. 이게 이제 뇌량절개술인데 이 뇌량절개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앞에 팍 쓰러지는 그런 발작이 뭐 한 달에 수십 번 있던 게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고개만 숙이게 될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수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사용이 덜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꼭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화살표 부분이 이제 뇌량을 이렇게 잘라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반구가 전체에 다 이상이 있거나 뇌염 같은 걸 앓는 경우는 그쪽 반구를 아예 싹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대뇌 반구 절제술인데 제거를 한다고 해서 뇌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 저렇게 중간에만 뇌를 자르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성공률이 90%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구가 완전히 방구에서 발작을 못 일으키게 이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뇌 한쪽 뇌 이상이 아주 심한 경우는 오히려 빨리 하는 게 그 애가 성장하고 발육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수술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약물로 한 2년 동안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충분히 썼는데도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뇌전증 수술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또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병원들의 진료 예약을 해가지고
뇌전증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를 꼭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